두 번째, 생활 속의 수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쾌지수. 날씨에 따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는 척도로 불쾌지수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기후학자 톰에 의해 고안되었고,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온습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림과 같이 불쾌지수를 쉽게 알아할 수 있도록 만든 눈금이 있습니다.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눈금을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만나는 눈금이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습구 온도가 20도이고 건구 온도가 25도일 때 불쾌지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습구 온도가 20도. 지금 여기 오른쪽 그래프 눈금을 읽어야겠죠. 섭씨 20도, 건구는 25도 이렇게 좀 찍어주면 대략 73도 정도 되겠습니다. 73 정도 되겠습니다. 불쾌지수는 73. 그 다음에 건구 온도가 31도이고 불쾌지수가 80일 때 건구 온도 31 그리고 불쾌지수가 80이면은 자 이렇게 만나면 되겠네요. 80. 그러면 이때 습구 온도는 대략 24도 정도 됩니다. 자, 불쾌지수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온과 습구 온도를 더해서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불쾌지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과 습구 온도를 더해서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30과 24를 더하고 0.72 곱하고 40.6을 더합니다. 자, 각각을 계산해서 불쾌지수를 구해보면 여기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08 79.48 75.88입니다. 자, 불쾌지수는 전력의 수요 예측이나 감성 분석, 범죄 예방, 예측 모델 개발, 작업 환경의 실증적 연구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불쾌지수가 68 미만이면 쾌적함을 느끼고 68과 75 사이이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75 이상 80 미만이면 50% 정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80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자,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불쾌지수를 그 기상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체질량 지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키를 알면 체질량 지수 BMI를 구할 수 있답니다. 벨기에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케틀레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건 체중은 킬로그램, 키는 미터 단위입니다. 체질량 지수는 키의 제곱분의 체중이고 키의 단위는 미터라고 그랬습니다. 키 제곱분의 체중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 키가 1.7일 경우에 체질량 지수를 구하면 1.7의 제곱분의 70 계산해보면 2.89분의 70 하면 24.22. 체질량 지수는 24.22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질량 지수랑 다음 표를 가지고 이제 체중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왼쪽 표를, 허리둘레가 90 이상일 경우에는 오른쪽 표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위의 경우 24.2인데 허리둘레가 90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나요? 이 사이에? 그러면 위험 체중
위험체중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실 성인과 소아청소년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세에서 18세까지는 성장 시기이므로 성인과 달리 연령에 따른 체질량 기준 지수 기준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비만을 진단합니다.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에 대한 체질량 지수 기준이고, 좀 전에 본 체질량 지수 24.22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학생이 17세 남자라면 17세 남자에 대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체질량 지수가 아까 24.2이니까 점의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표를 이용해 보면 체질량 지수가 지금 85보다는 밑에 있죠. 체질량 지수 100분위에 85값보다 밑에 있습니다. 85보다 체질량 지수 100분위가 적기 때문에 이 학생은 17세 이 기준을 따른다면 정상 체중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키와 체중을 이용해서 나이까지 고려해서 우리 체질량 측정용 웹 계산기를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니 계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지니가 국민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니 계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니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다음 표로 나타내었을 때 이 표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전체 100명이 있다고 치면 하위 20명이 전체 소득의 5%를 벌어들입니다. 전체 100명이 총 생산액이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20명이 5만원을 번다는 얘기죠. 하위 40명이 총 10만원을 벌고 하위 60명이 20만원을 벌고 80명이 50만원을, 그러면 상위 20명이 총 5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을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 비율을 표시합니다. 0부터 100까지 소득에 따른 각각의 순서상을 구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누적 비율 61대 20이니까 여기 60, 20을 찍으면 이곳, 그리고 41대 10이었죠. 41대 10. 그 다음에 81대 50이었나요? 81대 50. 100일 때 물론 100이겠죠. 81대 50. 이렇게 해서 더 촘촘하게 점을 찍는다면 이와 같이 부드러운 곡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니 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 넓이 더하기 2의 넓이 분의 1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이 나란히 증가할 경우 이 곡선을 소득 분배 균등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방금 구한 그래프와 소득 분배 균등선이 같은 그래프라면, 즉 1의 넓이가 0이라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자, 지니 계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열린교실 4에서 국민소득이 모두 같은 경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누적 비율이 0일 때 0, 21대 20, 41 대 40, 61 대 60, 81 대 80 하면 21 대 20, 41 대 40, 61 대 60, 81 대 80, 100일 때 100 하면 이렇게 소득 분배 균등선과 동일하게 그려지겠죠. 오직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 경우는 자, 다 0이겠죠. 0, 0, 0, 0, 0, 그리고 마지막에 100일 때 100. 소득 분배 곡선은, 소득 분배 균등선은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아까 1의 넓이가 이쪽이고 2의 넓이가 0인가요? 네. 진위계수를 각각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1의 넓이가 0이니까 0, 0 더하기 2의 넓이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2의 넓이죠. 2의 넓이를 구하나 마나 어쨌거나 분자가 0이니까 진위계수는 0입니다. 자, 두 번째는 1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1의 넓이 2의 넓이가 제로가 되나요? 그러면 이 값은 1의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진위계수는 1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 진위계수는 0이고 모든 소득을 한 사람이 갖는 극단적인 경우 진위계수는 1입니다.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작은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위계수가 0.4를 넘으면 매우 불균등한 소득분배라고 봅니다. 자, 진위계수가 0.1일 때, 0.3일 때, 0.5일 때, 0.7일 때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네요. 열린교실 5번 농사를 짓지 않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진위계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4년과 2015년 진위계수를 찾고 소득분배 상황을 비교해보자. 2014년 0.278, 2015년 0.270. 따라서 진위계수가 더 적어졌죠. 진위계수가 더 적어졌으므로 소득분배가 더 균등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균등해짐. 자, 2번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소득분배 경향을 말해보자. 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위계수가 증가했습니다. 소득분배가 점차 불균등해지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소득분배가 점차 균등해지는 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린교실 6번 세계 여러 나라의 진위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소득분배가 0인 경우는 지금 표시되지 않고 0.25부터 0.3 사이는 파란색, 그 다음에 0.6에서 0.66 사이는 빨간색. 자, 1번 우리나라를 찾아서 칠해진 세계에 해당하는 진위계수의 범위를 말하여라.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여기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이면은 0.30에서 0.35가 되겠고, 자, 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는지를 말해보자. 초록색은 이쪽,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뭐 작은 나라들은 제가 다 명칭을 모르는데 여기는 캐나다죠. 캐나다, 이쪽이 인도, 이쪽이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네,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아닐 수 있습니다. 프랑스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가지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가는 여러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러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균형 있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물가의 안정이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물가지수로 측정합니다. 물가지수는 여러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지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접해본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기준 시점 물가지수 분의 비교 시점 물가지수 빼기 기준 시점 물가지수 곱하기 100입니다. 보통 이제 비교 시점 물가지수는 후, 그리고 기준 시점 물가지수는 전이 되겠죠. 예전 물가. 그 다음에 비교 시점 물가지수는 보통 최근 근래의
현재 물가 지수를 나타내겠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달에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 대비 2015년 물가 상승률을 구해보자. 자, 여기 물가 상승률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기준 물가는 107.13이죠.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물가는 107.74 빼기 107.13 곱하기 100을 하면 요거 산수는 생략할게요. 0.57%가 됩니다. 자, 위에 표에서 전년 대비 물가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를 찾고 그때의 물가 상승률을 구해보자. 육안으로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뺀값이 클 때가 확률이 가장 높겠죠. 뺀값을 기준 시점 물가 지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야 되는데 어림잡아 분자의 값만 계산한다면 갭이 가장 클 때가 언젠가요? 여기가 2.28로 가장 큰 것 같네요. 즉 2018년도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이고 실제로는 다 구해봐야 되죠. 2012년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기준 물가 지수는 104, 다음에 현재 106.28, 104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104분의 여기 잘못 썼네요. 104분의 2.28 곱하기 100 하면 이것도 산수는 생략할게요. 2.19%네요. 자, 통계청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481개 품목을 선정하여 2015년 기준이네요. 매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데 정확한 조사를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거나 교체합니다. 쌀, 휘발유 등의 지출 비중이 크고 생활에 밀접한 품목 외에 건강, 여가, 고령화와 관련된 현미, 블루베리 등등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하였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지금 A 도시의 20kg 쌀 한 포대가 기준 시점에는 55,5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66,600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때 품목 지수를 구할 텐데 기준 시점에 55,500원 분의 이번 달에는 66,600원 곱하기 100 하면 쌀에 대한 품목 지수가 120. 자, A 도시에 120. 그 다음에 B 도시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122.3, C 도시에는 124.5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시나 생활에 중요한 품목은 가중치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A 도시는 사람이 좀 많이 살고 있나 보네요. 500명. 그 다음 중소도시 300, B 도시는 인구수가 좀 적은 소도시인가 봅니다. 가중치 200을 둬서 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가중치 다 더하면 1000이니까 1000으로 나눠가지고 121.81 이런 식으로 구한 쌀에 대한 품목지수에 쌀 이외에 햄버거, 휘발유 등등의 각각의 품목지수를 다 구하고 여기에 또 가중치를 둬서 곱해서 더한 다음에 총 가중치의 합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래서 113.13 이런 식으로 물가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열린교실 8번. 지난달 사과 10kg 한 상자가 품목지수가 98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사과의 품목지수를 정할 때 참고한 기준 시점에서 사과 10kg 한 상자 평균 가격이 2만원이었다. 지난달 사과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지금 지난달 가격 분의 2만원? 이게 아니죠. 기준 시점이 분모로 가야 되죠. 기준 시점의 가격이 2만원이고
지금 지난달 물가지수가 98이었는데 지난달 가격을 물었습니다. 지난달 가격을 X라고 뒀을 때 이거 곱하기 100 하면 98 나와야 되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X는 200 곱하기 98이니까 19,600원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이었다고 할 때 오른쪽 신문기사의 제목을 참고하여 지난달 사과의 품목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말해보자.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사과 등 농작물이 풍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는 풍작으로 공급량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졌겠죠. 풍작으로 인해 사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발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찰흙을 다루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찰흙은 다시 튀어오르지 않지만 운동하다 떨어뜨린 공은 충돌로 다시 튀어오릅니다. 다시 튀어오르는 정도를 반발계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발계수는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의 속도와 충돌이 일어난 직후의 속도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반발계수는 충돌 직전의 속도 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로 계산합니다. 높이는 농구공이 높이 라지 H에서 자유낙하했더니 스몰 H만큼 튀어 올랐습니다. 반발계수는 얼마지? 자, 충돌 직전의 속도와 충돌 직후의 속도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높이랑 속도는 이게 충돌 직전의 속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높이 제곱 높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비례하니까 V가 루트 H에 비례하고 스몰 V는 튀어오른 높이 스몰 H에 대한 루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절대값 루트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각 구기 종목별 공의 반발계수를 참고해서 보시면 가장 많이 튀어오르는 것은 농구공이죠. 지금 위에 있다고 높이는 게 아니지. 지금 보니까 탁구공이죠. 탁구공이 가장 많이 튀어오릅니다. 자, 그 다음 테니스공의 반발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각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발계수는 충돌하는 두 물체의 탄성에 따라 다양한 값으로 나타난다. 보통의 물체는 이제 충돌계수는 이제 0과 1 사이의 충돌계수가 아니고 반발계수죠. 충돌 후에는 처음 높이보다는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경우 운석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땅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반발계수는 0이 되겠죠. 자, 당구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당구를 만약에 적당히 약간 밑에 주고 치면은 부딪히자마자 A가 멈추고 B가 굴러갑니다. 자, 당구공 A는 멈추고 당구공 B는 당구공 A가 굴러온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굴러나간다. 이처럼 부딪히는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될 때 반발계수는 1에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발계수가 0에 가까운 경우 운석 충돌, 반발계수가 1에 가까운 경우는 당구를 예로 들었네요. 열린교실 10번 강철구 사이의 완전 탄성 충돌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강철구를 이렇게 튀기면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강철구가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겠죠.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반발 계수가 1에 가깝고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공이 다시 거의 같은 높이로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위에서 내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학교에 기자재가 있으면 실험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 두 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에 1에서 강철구를 점성이 강한 찰흙으로 만든 공으로 바꾸어 한 개 또는 두 개의 공을 들었다가 놓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될지를 말해보자. 자, 점성이 강한 찰흙으로 만든 공이 부딪히면 서로 달라붙어 이제 반발 계수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공끼리 부딪히는 순간 5개의 공이 그대로 멈추겠죠. 이렇게 공이 그대로 약간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강철구보다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 각자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